김현실채, working at Dongguk University in Korea, I announced the application of ecofeminism in ecological democrac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and respond to the grossism of capitalism. I'm sorry, but please understand that I'm announcing in Korean instead of English.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한국어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후위기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들이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후로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가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성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페미니즘과 생태학 운동을 접목한 인권운동으로서의 에코페미니즘이 기후위기 극복과 자본주의 성장주의에 대응한 생태민주주의에서 갖는 역할과 적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이 생태학의 접목한 운동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면서도 실제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생태민주주의 투쟁을 통해서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 및 상호 연관성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자고 했고, 이는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과 자본주의 성장에 대한 생태민주주의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역할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먼저 연결해서 우리가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인트로덕션에 대한 게 안 보여 있는데요. 생태민주주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첫째, 우리가 현 세대에서의 어떤 사회 경제적 또 환경적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을 합니다. 첫 번째. 둘째는 생태민주주의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제공하는 현 세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의 생물 물리적 한계를 중시하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게 생태 민주주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에코페미니즘이 생태 민주주의에서 갖는 역할과 적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에코페미니즘의 생태 철학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실 때 파일을 먼저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코페미니즘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근대과학의 기계론적인 자연관과 한원주의에서 여성과 자연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먼저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마리아 미스나 벤홀트, 톰센 등은 근대의 이혼론이 통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성장 논리가 발전했고, 이 속에서 여성 노동 또한 그 역할의 의미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 욕구에 대한 충족, 지적적 해소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어떤 성장적 논리의 탈피를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마리아 밀스, 베놀트, 폼센 등입니다. 이런 학자들 외에도 에코페미니즘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서는 멜러라든지 아네스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어떤 분석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멜러의 어떤 우리 경제와 나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특히 이보다된 경제적인 툴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나와 우리의 경제로
문화된 경제 속에서 나의 경제는 이제 축소되어 있고, 나의 경제는 좀 더 강화되어 있고, 우리의 경제는 계속 축소되고 힘이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라운드로 이야기했는데요. 나의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에 맞는 나의 경제는 어떤 대표적인 경제적 남성, 시장 가치, 또 개인적인 부, 그 다음에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성, 그 다음에 어떤 위즈덤인데 어떤 위즈덤이냐면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 제가 오타가에서 여기 수정 못했었는데요. 뭐냐면 이게 판매 가능한, 매매가 가능한 지식이라는 거죠.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노동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착취 가능한 자원들이라든지 무제한적 소비 등이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거라면, 우리의 경제는 여성 노동이라든지 자급, 소셜 자급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상호성이라든지 신체, 감정이라든지 지식인데 판매를 가장하지 않은 지식이라든지 감정, 그 다음에 우리가 병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아니면 그 노인이라든지 또는 청년 노동자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생태 시스템이나 야생의 자원이나 그 다음에 자조의 경제 등은 굉장히 무가치하고 또 아니면 가치를 낮추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에코페미니즘의 자본주의 경제 분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파티엘라의 3단 그 경제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요거는 프리 이코노미인데요. 이 프리 이코노미는 여성 노동,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보수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프로텍티드 섹터라고 하면 우리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공자재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경제들. 그 다음에 자본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어떤 무제한적인 경쟁 구조, 세 가지의 구조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대 이혼론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성장 모델은 우리 여성 노동이라든지 이러한 노동 자체의 어떤 돌봄 노동, 특히 대표적인 돌봄 노동이라는 부분을 자본의 어떤 윤책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크게 자본에 돌려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무가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노동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분석을 적어놨던 게 뭐냐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아까 그림과 같이 연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무공급수 경제라고 이야기한 거는 경제와 사회의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라든 사회에 교환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돌봄, 무임금 노동, 지역사회 활동이라든지 지역 내 상호부조 활동들, 이런 활동들, 또 협력 활동들은 무보수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호받는 경제 부분은 공적으로 보호받는 어떤 내수시장 관련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있잖아. 대한민국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서비스, 행정, 문화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시구역으로 적어놓은 건 족쇄 채워진 경제, 자본의 경쟁 논리에서 수출을 위해서 수입과 경쟁하는 거죠. 보호 관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대규모 생산이라든지 세계 시장 원리에 지배받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고, 이것은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에 의존적이고 취약하고 즉자적인 경쟁에 의거하는 그런 노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적 경제를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코페미니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글로벌 데모크라시 무브먼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세계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계에서는 지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하고 국을 짓기 해가지고 그 지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반다나 시바예요. 그 자본주의의 성장 논리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녹색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서 그 대항하는 그 그린 녹색혁명에 대항하는 개념에서 지구 민주주의 운동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다나 시바는 뭘 이야기했냐면 주로 이제 제3세계 여성 노동들이 자국의 어떤 전통적인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녹색혁명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의 선진 국가에서 뭐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이야기해서 녹색혁명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씨앗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이루어내는 어떤 성장 위주의 어떤 논리 정책을 폈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부작용이라든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문제들을 다 파헤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세계 여성 노동으로서 이 지구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반다나 시바가 이야기했던 말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to take care of the planet, 지구 행성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성장 논리 자체는 지구를 파괴하면서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건강한 물, 건강한 어떤 풍요로운 어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녹색혁명의 이면에 깔려져 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성장 위주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녹색혁명의 기본이 종자 개량이었거든요. 씨앗을 개량한데 그건 엄청난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적 기업이 몬산토라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런 종자 개량을 하게 되면 그 전에보다 더 많은 살충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토양이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되면서 더 많은 살충제와 관련되는 강기수로 농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면서 더 심각하게 된 게 뭐냐. 원래 반다나 시바가 과학자 출신이었잖아요. 여성운동 하기 직전에. 과학자 출신이었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GMO라고 이야기하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일반 개량화된 종자 씨앗을 넘어서서 유전자 변형을 하는 GMO라는 이 전통 농법을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품종 개량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작용을 갖다가 알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식량 생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창출했는데 실제로 그 부는 누가 졌냐면 부동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씨앗을 사야 되고 관련되는 강기술 농법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토양은 침식되고 토시는 악화되고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국가의 빚을 지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인도에서 자살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다나 시바가 자본주의 경제, 녹색혁명에 대한 지구 민주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 에코페미니즘이 생태 민주주의에서 어떤 면에서 어떤 큰 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죄송하지만 좀 자연과 여성, 평화의 어떤 상황관계의 기초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키겠다는 논리를 푼 거예요. 그냥 뭐냐면 기존의 그 자본주의적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는 자연을 파괴하고 무한한 성장을 만드는 경제였다면 이 자연과 그 여성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지구의 어떤 자원을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살리면서 테크놀로지에 입각한 어떤 자본주의적 경제의 어떤 논리들을 파헤치면서 좀 더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제3세계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경제로 만들면서 어떤 자본주의 폐해가 만든 클라이밋 크라시스 지구 어떤 기후위기라든지 토양화 위기라는 것을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했다면 이후에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그 도나 해러웨이라고 하는 여성 페미니스트인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반려종 이론과 실뜨기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그 근대의 듀얼리즘,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위에 서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맥락을 벗어나서 인간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똑같은 대등한 권력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반려종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행성을 만드는데 이제는 인간이 위에 서서 동물이나 동식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이 하나 함께해서 지구 행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의 반려종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실뜨기 이론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실뜨기라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린 시절에 여성들이 실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하면 내가 상대에게 넘겨주고 상대가 또 하면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적 기본적인 근대 합리주의에서는 뭐냐면 내가 하면 내가 앞으로 상황을 통제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하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다라면 실뜨기 이론은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모양을 바꿀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모양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내가 적응해가는 관계 속에서 모양이 바뀌지고 현실화되는 그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패턴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서 지구의 그 평화와 각자의 삶을 각자답게 라틴 아메리카인답게 그럼 인도인은 인도인답게 코리안답게 여기 타이 왔으면 타이는 타인답게 이렇게 그 협력적 민주주의를 지향하자는 게 지속가능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란 헤러웨이의 이러한 어떤 논리들이 최근에 굉장히 헤러웨이 선언문까지 나오면서 21세기 후반에 최근에 여성학계는 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번역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도란 헤러웨이 이렇게 나왔다면 실제로 그 여성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겠다는 에코페미니즘이 생태 민주주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사례가 뭔가 있느냐를 갖다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다나 시바의 어떤 그 활동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적 케이스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에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다나 시바는 그 미아 템페시아라고 그 한국어로 바꾸면 농민의 길이에요. 농민의 길. 그러니까 그 반다나 시바는 지구 민주주의를 한 농민의 길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유용성을 강조하는 그 산업형 농업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의 폐기물들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표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유기농법의 가치를 갖다가 알렸고요. 두 번째는 그 나부다나라는 그 농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여기 사진에 보면 인도 가면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도의 전통적인 씨앗을 살리는 단체로서 10여 년 이상 나부다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도의 22개 주에 150여 개의 씨앗은행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씨앗 하나에 우리가 그만큼의 로열티를 준다면 그 로열티를 하지 않고 4,000종 가까이의 그 인도의 전통적인 쌀, 밀, 기리, 겨자 등의 토종 종자를 그러니까 수집하고
보관하고 보존하는 생태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더 성공적인 사례는 지금 여기 님나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님나무인데 수천 년 동안 인도에서는 이게 천연 항생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충해라든지 자연재해를 이 님나무 나무만 꽂아 놓으면 재해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이 님나무가 있는데 언제냐면 1994년에 그 미국의 그레이스사가 그쪽에 한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인도인들이 쓰는 님나무 가지 나무가 가진 효능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최초로 천연 항균 성분인 곰팡이를 제거하는 천연 항균 성분을 갖다가 유럽에서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인도에는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걸 갖다가 누구가 알아가지고 특허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투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다나 시바가 이 1993년에 그 미국의 그레이스사가 특허를 받고 난 다음에 거의 11년간 투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5년에 11년 만에 당시에 유럽의 녹색당과 그 다음에 세계 유기농업 은행 연맹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미국의 그레이스사가 받았던 유럽 특허권을 취소하는 이 취소하는 성명이에요. 증명서를 하면서 인도의 전통 농법과 인도의 어떤 자치적인 경제를 살렸던 정책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한국의 케이스를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우리밀 혹시 아시나요? 안즈키밀이라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토종밀이에요. 사실은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이걸 개량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면 이름을 일본이 개량을 하면서 특허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농민 10호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멕시코의 재래종을 교접해가지고 소노라 64호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 길이가 이 밀이 안전키밀이 엄청 좋은데 이 안전키밀이 안정성과 면역 노화 억제 기능이 있는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1960년에서 1980년대에 도입한 녹색혁명으로 이 안전키밀의 재배가 거의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2012년에 백간식이라는 진주 금곡 정미소 대표가 보존하고 있던 안전키밀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키밀이 있었는데 이것을 농촌진흥청 연구관에게 알려지면서 현재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토종밀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일제시대 때의 농림 10호라든지 또 멕시코의 재래종 교육한 소노라 6호 같은 경우들도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의 건강한 우리밀을 살린 정책으로서 성공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또 만났던 한국의 스페이스 선이라는 좀 빨리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선이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 개량을 만들었고요. 빗물을 하는 전원 탱크를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어디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아프리카에다가 실제로 설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강한 어떤 농촌 살리기 운동들을 펼친 사례여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하고 TV에도 많이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시간 많이 오버했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민주주의,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의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이들의 어떤 대리인, 자연의 권리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생태민주주의 논점은 에코페미니즘의 세계관과 또 지향하는 경제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여성 해방과 자연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어떤 성별 노동 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또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자는 어떤 논점에서 생태민주주의와 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구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태계 회복과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무보수 경제로 하락하고 치되어져 있던 여성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또 현세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 또 한계적 불평등을 줄여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생태 민주주의 운동과 에코페미니즘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생태 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